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독일이죠. 독일의 맥주가 맛있는 이유? 많은 분들은 맥주 순수령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맥주는 맥주 순수령을 지키기 때문에 맛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맥주는 이런 맥주 순수령을 지키지 않아서 맛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맥주 순수령, 과연 정말로 맥주의 맛을 향상시키는 법일까요? 애초에 맥주 순수령이란 법은 무엇이고 맥주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맥주 순수령 라인하이츠게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맥주 순수령, 독일어로는 라인하이츠게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 단어, 라인하이트, 순수, 그리고 게봇, 법. 이 합쳐져가지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1516년 처음 제정된 이 맥주 순수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에는 오직 세 가지의 재료, 보리매가 홉, 물만 사용해야 한다. 라고요. 이후 효모의 존재까지 발견되고 나서는 효모가 추가되어서 총 4가지 재료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독일에서는 이 맥주 순수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수하다란 이름이랑 간결하게 딱 4가지의 재료만 사용한다는 점 때문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맥주 순수령을 지켜 만든 맥주는 뭔가 맛있을 거다, 뭔가 순수할 것 같다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맥주 순수령을 지킨 맥주들이 맛있기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실제 맥주 순수령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텐데 우선은 한번 맥주 순수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맥주 하나 먹으면서요. 맥주 순수령이 전에 독일, 그때도 사람들은 오늘이랑 똑같이 맥주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에 많은 사람들은 맥주를 만들었죠. 팔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맥주는 그냥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술에 가까웠어요. 한국에서는 김장이랑 비슷하게 집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고 자기 아들, 딸에게 계속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전승되는 그런 게 이제 맥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좀 더 보기 힘들겠지만 마약 김밥 같은 것처럼 마약 맥주를 만들려고 실제로 마약을 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뭔가 특별한 작용이 있겠지라 해가지고 독초 같은 걸 넣거나 잘 모르는 그런 허브들을 넣었다가 맥주를 마시고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반대로 맥주의 원료를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막 활용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죽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1516년 당시 바이에른주의 공작이었던 비렐름 4세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맥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오직 보리매가 홉, 물 이 3가지만으로 제한한다 라고요. 이렇게 제정된 맥주 순수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음식안전법이라는 타이틀도 있는데요. 다만 맨 처음부터 맥주 순수령이라고 불렸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맥주 첨가물 금지법이라고 불렸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맥주 순수령의 시작 자체는 맥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지만 100% 이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법은 사실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당시 독일에서는 맥주를 만들 때 보리뿐만 아니고 뭐 밀, 호밀, 귀리 등 다양한 곡물들을 활용했어요. 왜냐? 그냥 많이 났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밀맥주는 그 당시에도 꽤나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밀 같은 경우는 당시 서민들의 주식이었던 빵이랑 재료가 겹쳤죠. 그렇다 보니까 밀맥주의 인기가 많아지면 동시에 빵의 가격도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런 서민의 삶이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너희 밀은 그냥 빵 만드는 데 두고 보리만 써,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약간 조금 치졸한 게 이 당시 밀맥주의 인기가 많았고 특히 고위층들이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밀맥주를 완전 없애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또 다른 귀족이었던 데겐스베르크라고 하는 가문에 오직 너희만 밀맥주 영원히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좀 특권을 준 거죠. 이 당시에 이런 특권을 준 이유, 사실 밀맥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거든요. 뭐 그냥 너희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준 건데 막상 주고 나니까 생각보다 밀맥주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밀맥주 만드는 걸로 막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리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에른을 통치하고 있던 비텔스바흐 가문에서는 조금 빡이 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밀맥주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지도 않고 힘도 안 나고 그냥 취하기만 하는 쓰레기 술이다 라고 하면서 밀맥주 생산을 금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비텔스바흐 가문도 운이 좋았던 게 밀맥주 생산 권한이 있던 데겐스베르크 가문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배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밀맥주 생산 권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영주였던 비텔스바흐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싸 개꿀이라고 외친 다음에 바로 밀맥주 생산을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00년대 후반 이 밀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미넨의 광장에 커다란 브루어리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브루어리, 호프브로이 브루어리입니다. 오늘날 가면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노래 연주하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무조건 독일 가면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에요. 사실 이 이상은 이제 밀맥주 얘기니까 좀 더 밀맥주 역사 얘기할 때 더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밀의 금지는 살짝 내로남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굉장히 과대평가된 맥주 순수령의 위상과는 달리 사실 그때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맥주의 재료를 제한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령 중에 단 하나였을 뿐이에요. 대부분 이 법령은 맥주를 얼마 이상 팔지 말라는 그런 가격 제한 정책이었고요. 그냥 맥주의
맥주에 대한 다양한 세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중 하나로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도 당시 이 법은 분명 효과가 있었을 거고, 이후 효모의 존재가 알려진 뒤로는 효모까지 추가되어서 총 4개의 재료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되었고요. 이 법안은 바이에른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독일 지역까지 퍼져가지고 독일이 통일된 뒤 1906년 독일 전역에 이 맥주 순수령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시작된 법이긴 하지만 언제나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게 좋게 끝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도 계속 좋은 법이 되지는 못했어요. 처음엔 이제 프랑스한테 소송이 걸린 건데, 너희는 우리한테 맥주 막 수출하는데 막상 우리가 너희한테 맥주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이 법 때문에 막혀가지고 수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맥주가 들어올 때도 전부 이 맥주 순수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다 보니까 맥주를 막상 수출은 많이 하는데 수입은 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 법은 너무 자국 보호주의적인 법이다 판결하였고, 이후 맥주 순수령은 오직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맥주에만 적용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꽤 큰 사건이 있는데요. 브란덴부르크에 위치한 노이젤러 클로스터라고 하는 양주장이 있었어요. 이 양주장에서는 꽤 아이코닉한 검은 흑맥주를 팔고 있었는데, 이 흑맥주를 어느 날 나라에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설탕을 넣는 게 맥주 순수령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이 양주장에서 어이없는 거는, 이 양주장은 이름에 클로스터가 들어가는데 클로스터가 이제 수도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베이스의 양주장이었고, 무려 1410년부터 이 레시피를 수도승들 막 전달해가지고 계속 그 레시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맥주 순수령보다 더 오래된 레시피로 맥주를 똑같이 만들어 오고 있는데 600년이 거의 지나니까 갑자기 야 너희 그 레시피 쓰지마, 순수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니까 이 노이젤러 양주장에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법적 공방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독일 법원에서는 오케이 너희 맥주 이름에 맥주라고만 안 넣으면 계속 만들 수 있게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발 물러선 거죠. 하지만 이 양주장이 가오가 있고 근본이 있는데 이런 걸로 만족하겠어요? 한 번 더 이걸 더 소송해가지고 총 무려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계속합니다. 맥주라는 이름 하나 달려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정의는 승리한다고 맥주라는 이름을 달고 이 흑맥주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나온 얘기가 전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맥주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판매만 하면 법적으로 오케이, 반대로 해외에서 똑같은 레시피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독일에 수입하면 그것도 오케이. 근데 단순히 독일에 위치하고 독일 내부에서 맥주를 파는 것만으로 이거를 맥주라고 팔 수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맥주 아니면 그 외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맥주 같은 경우는 직구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배송 대행지에 넣어가지고 집 앞까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지금 이천에 살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브로리의 맥주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5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클릭 몇 번 딸깍하면 바로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거예요. 전 이것도 진짜 언젠가 꼭 바뀌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맥주 전쟁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꽤 유명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순수령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점 때문에 사실 1990년대 이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한 크래프트 맥주 유행을 독일은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맥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인데, 맥주 역사가 깊은 영국이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크래프트 맥주 씬을 굉장히 성장시켰지만, 독일의 크래프트 맥주 씬은 사실 그 독일의 위상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러면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죠. 맥주 순수령이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좋은 맥주가 뭐냐부터 한번 정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쉽게 그냥 얘기할게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 아니면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맛,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좋은 맥주를 그냥 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맥주 순수령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맛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직결되지는 않아요. 사실 맥주 맛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퀄리티의 재료를 쓰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맥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맥주의 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 요리에 비유하자면 소금이나 설탕을 하나도 안 치고 음식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조미료들을 안 치고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맛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음식에 소금이나 설탕을 치면 맛이 더 있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맥주 순수령도 이걸 이용해서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맥주들은 이 맥주 순수령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최신 기술과 그런 과학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맥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근본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 밀, 귀리, 호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 정말 옛날부터 맥주 만들 때 사용되던 재료고요. 심지어 오렌지 껍질이나 고수 씨앗 아니면 뭐 각종 허브들, 이런 거는 홉이 사용되기 전부터 썼어요. 이런 재료들은 맥주의 맛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맥주의 전통성을 오히려 더 부과할 수 있는 재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 순수령에서는 이제 다양한 화학 첨가물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맥주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pH를 맞춰야 돼가지고 젖산이나 인산 같은 산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주 순수령을 지키려면
하려면 이 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pH는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보리에는 그 껍질에 균이 살고 있어요. 균을 일부러 배양시켜가지고 발효시켜요. 그럼 이 보리가 시큼해지거든요. 시큼해진 보리를 일부 사용해가지고 맥주에 산성을 더하는 거죠. 또 이제 뭐 염화칼슘이나 황산칼슘처럼 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케미컬들인데, 이런 케미컬들도 사용하지 못해서 맥주 순수령을 그대로 따르려면 내가 사용하는 물의 특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오늘날 기술로는 이제 역삼투압물 그리고 이런 다양한 케미컬들을 활용하면 제가 한국에서 맥주를 만들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드는 그런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 맥주 순수령을 따르려면 이산화탄소까지 넣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맥주는 마지막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줘가지고 탄산화를 시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독일 전통 브러리들은 숙성이 끝난 맥주에 갓 발효를 시작한 맥주를 살짝 섞어요. 그러면 이 갓 발효를 시작한 맥주는 다시 발효를 진행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요 이산화탄소로 이제 맥주의 탄산을 충전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크라우제닝이라고 정말 로맨틱하고 멋진 낭만의 기법이기는 하지만 내가 모든 맥주에 이걸 하고 싶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맥주 순수령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맥주 순수령도 분명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거는 일단 멋져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저는 이 기호식품은 결국 내가 즐길 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마케팅 포인트들은 정말 저희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맥주 순수령이라는 이 이름, 순수할 것 같다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는 저는 진짜 이 독일 맥주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통 이 맥주 순수령을 지키는 브루어리들은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그런 오래된 곳들은 이미 그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맛이든 뭐든 증명하다 보니까 약간 저점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맥주 순수령을 지킨 맥주라고 적힌 걸 산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진 않을 거지만 얼추 이 정도의 맛은 보장해준다는 느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독일 스타일들 바이젠, 라거, 필스너, 헬레스 이런 거를 드실 거라면 이런 맥주 순수령이 적힌 맥주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맥주 순수령이 적용된 맥주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뒤에 적힌 요거를 보는 건데, 한국 맥주 같은 경우는 들어간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수입된 맥주는 그 하나하나 다 안 적어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한국 맥주는 뭐가 잔뜩 적혀 있지만 해외 맥주는 정말 간촐한 편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만 들어간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은 특히 생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딱 보고 재료가 4개 들어갔다고 요거는 맥주 순수령을 지킨 맥주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그런 것들을 지켜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본인들이 더 신나서 막 라벨에 적어놔요. 우리 뭐 맥주 순수령 지켰다 1516년 뭐 라인 하이츠 개보 막 적어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아무튼 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맥주 순수령이 처음 제정된 이유는 꽤나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오늘날까지 와서는 사실 독일 크래프트 맥주 씬의 성장을 오히려 좀 방해하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맥주 순수령을 지키면서 좋은 맥주를 만들 수도 있지만 꼭 맥주 순수령을 지켜야지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맥주는 이 맥주 순수령을 안 지키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좋은 맥주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고를 때 있어서 이 맥주 순수령이라는 것 너무 믿지는 마시고, 다만 이 아이디어를 즐기고 이 느낌을 즐기되 너무 이거에 막 매몰되진 말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맥주 순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재미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영상 잘 안 하잖아요. 혹시 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천에 을르리라고 하는 브루어리를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맥주에 진심이 담긴 그런 공간이니까 꼭 놀러와서 제 맥주 그리고 저희 팀들이 준비한 음식과 공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힘들어.